요즘 저 자신이 많은 관심을 갖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우리말답게 바로쓰기, 좀 줄여서 우바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활동을 좀 시작을 했는데, 때를 맞춰서 저한테 함께 살기에 대해서 당신 생각을 좀 얘기해 주시오, 이렇게 과제를 주셨어요. 아마 예전 같았으면 무서워서 못 받았을 텐데, 지금은 이제 내려놨습니다. 이 과제가 저한테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우리말 철학은 아니어도 우리말로 철학하기를 지속해 왔습니다. 모든 우리말에는 다 그 말의 뜻이 있죠. 고맙다는 말은 뭐 그만해도 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받은 게 많아서 더 이상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만 주십시오, 넘칩니다 라는 뜻이 고맙다 라는 뜻입니다. 영어의 땡큐하고 비슷한 뜻입니다. 신께서 주신 선물을 의미하는 거죠. 고마움의 대상은 주로 높은 분 또는 윗어른, 부모님 이런 대상으로 주로. 그리고 고맙다는 말의 가장 중요한 뜻은 말씀하신 바를 잘 따르겠다는 다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고맙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과제를 잘 수행했다는 뜻입니다. 저로서도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한편으로는 도전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함께 살기란 낱말을 찾았는지를 잠깐 큰 틀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예술하시는 분들 모이는 곳이니까 낱말의 뜻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그냥 비유를 들어서 촘스키 방식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낱말을 밤하늘의 별 정도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여러분이 북극성 찾아보라고 그러면 밤하늘의 별자리 가운데 북극성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됩니다. 별자리가 없다면 그 별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낱말은 별이고 뜻은 별자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말 자체는 밤하늘과 같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보다는 어두운 영역이 99.9%로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말을 쓰고 있지만은 실제로 쓰지 않는 말은 쓰는 말에 비하면 99% 이상이 되는 거죠. 우리 1%도 안 되는 말들을 쓰고 있는 셈이에요. 그 중에 최고의 말은 결국 낱말입니다. 하나로 모든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낱말인데요. 낱말이 없으면 우리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낱말은 우리에게 신의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별자리의 그 별이라는 것은 빛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별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칼을 별인다고 할 때는 날카롭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것을 뜻하는 거죠. 하늘에 빛나는 별도 그러한 칼날처럼 날카롭게 벼려진 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별이라는 것은 이어져 있다는 뜻도 있습니다. 벌러져서 쭉 이어놓는 것도 별이죠. 그러니까 별엔 두 가지 뜻이 있는 것이죠. 빛나는 어떤 것이라는 뜻도 있고 서로 이어져 있다는 뜻도 되는 겁니다. 특히 예전에는 별과 우리의 삶의 어떤 인생의 운명은 이어져 있다고, 인플루언스, 영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별빛이 우리 삶에 스며들어가지고 우리 삶에 영향을 준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을 했던 것이죠. 별자리를 살피고 별의 운행을 통해서 미래를 점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별자리로서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가 깜깜한 밤하늘에서 보는 무한대의 별에서 묶어낼 수 있는, 매듭을 지을 수 있는, 문이 지어지는 한 모습을 뜻하는 겁니다. 그 낱말이 어떤 별자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유비코테스라는 이 낱말은 그것이 들어갈 마땅한 별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홀로 똑 떨어져가지고 그냥 뭐 상징 기호처럼 쓰일 뿐이죠. 낱말로서의 이런 의미의 그물을 짜주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풍요로운 말은 전혀 아닌 것이죠. 그럼 이런 천문학처럼 낱말의 뜻 별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이유는 그거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제가 하는 일도 뭐 낱말 뜻을 찾아낸다고 해서 그걸로 무엇을 뭐 새롭게 해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걸 하는 사람은 이제 언어학자겠죠. 철학자라면은 그것을 수단으로 삼아서 우리가 이제 밤길이 있고요. 그러면 별을 살펴야 되겠죠. 바닷길이 있고 하늘길이 있고 사람길이 있고 들길이 있고 숲길이 있습니다. 낱말의 뜻을 찾는 이유는 길을 가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을 간다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걷는 행위입니다. 걸어가는 거죠. 걷는다라는 것은 펼쳤던 것을 도로 걷어들이는 행위입니다. 빨래를 널었다가 걷어들이게 되는 거죠. 그 우리의 발걸음도 그런 방식으로 펼쳤다 접어들였다 하는 모습으로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방식이 걸음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별자리를 살피는 것이 항해를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면은 낱말의 뜻 별자리를 살피는 까닭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어떤 길에서 길을 잃지 않고 가고자 하는 그곳에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삶의 길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건 인문학이라고 하겠네요. 하늘의 별자리를 찾는 것을 천문학이라고 한다면은 사람의 별자리를 찾는 것을 인문학이라고 할 수 있을 테고요. 예술이라는 것은 예와 술이 합친 말이긴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뛰어나다는 뜻이 있습니다. 평범한 것은 예술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기이한 것일지라도 추한 것일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지라도 어쨌든 그것이 뛰어나다고 한다면 우린 그것을 일단 예술 범주에 넣을 수 있습니다. 뛰어난 것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누구도 범접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경우는 신적인 경지가 있죠. 이 신적인 경지에 도달하는 사람들을 진정한 예술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영혼을 불살라야겠죠. 그 몸을 가지고는 신적인 경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혼신을 다해서 어떤 작품에 매진했을 때 뛰어난 경지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것을 이제 작품으로 보여주면 그걸 예술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술가는 예술 작품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름이지 스스로 이름을 붙이면 곤란한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빼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뭐 빼어난 사람도 예술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좀 있죠. 공예가와 예술가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공예가는 뭐 팔기 위해서 만든다고 치는데 요즘 예술가들도 팔기 위해서 만듭니다. 그러면 예술과 공예의 경계는 실제로 없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빼어난 것 가지고는 여러 개의 비교적 우위를 점하는 것 가지고는 예술이라고 말하기가 좀 부끄럽다. 진정한 참나온 예술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뛰어나야 되고 독보적이어야 되는 거죠. 이 세상에 하나뿐인 것을 만들어낼 줄 아는 자, 그거와 뭐 법을 만들든 국가를 만들든 시죠. 첫 번째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만든 사람은 무조건 저는 예술가라는 이름을 붙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새로운 경지를 만들었죠. 아무도 가보지 않은 어떤 경계를 넘었기 때문에 뛰어넘었습니다. 또 뭐 초인이라고 불러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면으로 뛰어넘을 수도 있고요. 바깥으로 뛰어넘을 수도 있고 위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하는 작업은 두 가지 낱말을 받았으니까 사실 세 가지입니다. 함께 살다, 그리고 붙였으니까 함께 살다. 세 가지 낱말을 과제로 주셨는데 근데 이제 조금 걱정스러운 거는 제가 워낙 저만의 고집스러운 스타일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실 때 아마 따라 읽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을 듯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단락단락별로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듯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함께는 품사론으로 보자면은 부사에 해당되더라고요. 저는 부사라는 형용사, 동사, 명사 이런 그 구분법이 좀 옳지 않다고 보는, 옳지 않다는 건 뭐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잘 들어맞지 않는다는, 옳지 하면은 딱 들어맞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말 옳다라는 것은 옳이 삐뚤어지지 않고 제대로 되어 있다 이런 뜻이니까 옳하다, 옳하다 이런 뜻이니까 명사라는 거는 원래는 그냥 이름, 자리로 이름이 붙어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우리말로 명사 그랬으니까 명이라는 건 이름이란 뜻이고요. 사라는 거는 말이란 뜻입니다. 이름말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저는 그런 식의 이름 붙이기 자체가 좀 넌센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뜻을 모르고 붙였다는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뜻을 갖다 쑤셔 넣은 거죠. 본디 낱말에 갖고 있는 고유한 뜻이 있습니다. 별자리가 있는데 그 별자리를 지우고 자기 마음대로 그림을 다시 그려 넣은 거죠. 이게 폭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사라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하기 좀 어려운데 말랑말랑이 부사입니까? 동사입니까? 아니면 명사입니까? 우리말에는 빨랑빨랑 등등 펄럭펄럭 이런 부사로서 이 부사라는 우리말 부사는 동사가 명사화된 경우이기도 하고 명사가 동사가 됐다고 할 수 있고 이 동사와 명사의 의미를 모두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형태이기 때문에 함부로 부사라고 부를 수는 없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함께 할 때 이 함은 동사에서 왔다는 겁니다. 깨하고 다른 말입니다. 함과 깨는 둔한말로 된 겁니다. 제가 이제 뭐 예를 하나 들어요. 온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간다. 함께가 들어가 있는데 함께는 맨 앞으로 가도 됩니다. 함께 상관이 없죠, 그죠? 우리말은 그 낱말이 쓰이는 자리하고 상관없이 아무데나 쓰일 수 있습니다. 맨 뒤에 가도 됩니다. 온 가족이 여행을 간다 함께 이래서 되는 거죠.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근데 이 함께라는 것은 하다라는 동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어는 움직이는 거야. 나는 개와 함께 산책을 할 수 있어요. 개도 움직이니까. 로봇도 움직인다면은 로봇도 움직이는 주체가 될 수 있으니까 로봇과 함께 산책을 할 수 있는데 차와 함께 산책은 못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함께 안에는 주체가 스스로 두 가지 구분한다면은 저절로 뜨는 해는 목적이 없습니다. 주어진 메커니즘, 틀에 맞춰서 돌아가는 것이고요. 저절로는 절로 제 힘으로, 제 풀로 돌아가는 것들은 저절로 움직이는 것들이고 스스로 움직이는 것은 쓰다라는 건 스승을 의미하는데요. 서 있는 자죠. 방향을 가리키는 자입니다. 목적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걸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스스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함께가 쓰일 수 있는 대상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것 외에는 안 됩니다. 난 선풍기와 함께 잠을 잘 수는 없어요. 함께는 항상 이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것에 한해서 쓸 수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단락의 중요한 뜻입니다. 두 번째 단락의 그 함께의 반대말은 뭘까요? 이게 이제 쉬운 구분법인데요. 위험한 구분법이기도 합니다. 밤의 반대는 뭘까요? 그럼 낮이라고 하겠죠. 그 우리가 마치 이해가 된 듯 합니다. 근데 다시 물으면 그럼 낮의 반대는 뭐죠? 그럼 맞짝으로 이해는 되는데 남자 여자 마찬가지죠. 그렇다고 이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의 맞짝 구조, 반대어를 통해서 좀 더 외연이 확장된 것 뿐이지 실제로 그 낱말이 이해된 것은 아니고 이해됐다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는데 외연을 확정하고 나면 움직일 수 있는 폭이 좀 생겨서 함께의 반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전에 홈께라고 썼네요. 홈께 또는 혼자라고도 썼네.
뭐 이제 제주도 가면은 뭐 좀 다른 말로도 쓰고요. 평안도 또 다른 말로도 쓰고요. 우리가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오늘날 쓰는 우리 한글로 표기된 것이 우리말의 원래 발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말은 고구려, 백제, 신라어로 나눠져 있었고요. 그 고구려, 백제, 신라어는 서로 소통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2시간 동안 떠들면 항상 한 번에 나오죠, 그죠? 2시간 동안 떠들면 이탈리아 사람이 영국 사람, 프랑스 사람 2시간 떠들면 좀 알아듣듯이 그 정도의 가족 유사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발음은 많이 달랐어요. 혼자라고 일단 오늘날엔 쓰고 있으니까 두 가지 낱말이 반대어로 쓰일 수 있습니다. 혼자와 홀로. 혼자라는 것은 상대가 없다는 뜻이 강한 겁니다. 그런데 홀로는 독특한 개념입니다. 홀아머니. 누군가 짝이 있다가 그분이 떠나버린 경우, 남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의 방식 가운데 외로움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말은 혼자 있다는, 그거 좋을 수도 있죠, 뭐. 자유로울 수도 있는데, 홀로라고 쓸 때는 외로움이 물밀듯 밀려들어오는 그 떠나보낸 사람, 이 정리라는 정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라는 말은 이 두 가지 모두를 반대말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달로 넘어가시면 이제 옛날에 어원으로는 함께라고도 있고 좀 내려가니까 함께라고도 되어 있네요. 제가 지금 뭐라고 깨라고 발음했지만 음가는 모릅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정확한 음가는 잘 모르고 추정할 뿐이죠. 옛날 우리 선조님들께서 발음한 거나 우리가 발음하는 거랑 비슷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함께라고 일단 쓰는데 기본적인 뜻은 하는 때라는 뜻입니다. 어저께, 그저께 할 때 깨가 쓰이고 있군요. 깨라는 것은 가장자리로 둘러쳐진 때의 울타리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 함께 밥 먹었지 그러면은 밥 먹었던 때의 가장자리가 있죠. 밥 먹기 시작한 때부터 끝날 때까지의 사이 동안이 바로 깨입니다. 어저께 하면 이제 지나갔다는 뜻입니다. 깨라는 것은 시간의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한 깨일 때는 그런데 같은 의미지만 한 깨로 쓰일 때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아마 여기 공공미술과 관련된 분들이 오셨을 텐데 그때는 공공성의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이때 말하는 함께는 하는 때가 아니고 오늘날식으로 함지박 또는 함박꽃, 함박 웃음 할 때 그 함의 의미가 있는 거야. 그때 그 의미는 내 것과 내 것을 구분하지 않은 상태 모두의 것이다 라는 뜻으로 비빔밥을 떠올리셔도 되겠습니다. 비빔밥 안에 들어가면은 자리 하나에 서로 물론 처음에 있는데 섞이기 시작하는 순간 네 자리 내 자리가 없어지잖아요. 이게 함입니다. 함지박이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공간이 좁으면은 쫓겨나야 됩니다. 함께할 수 없는 사태도 벌어지는데 함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떤 것과 다른 모든 것의 차이를 인정하지만은 그것들을 한 자리에 모아 놓는 것을 말한다. 이쪽으로 가시면 함께 서울을 제가 잠깐 예를 들었는데요. 함께 서울은 제 생각에 좀 우리말식으로 우리말답게 바로쓰기 관점에서 보자면은 좀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함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과 사람의 경우에만 써야 한다고. 물론 오늘날 이제 말을 네 생각이지 이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말은 말하는 사람의 그 자유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함께를 사물에도 쓸래 그럼 쓰세요. 괜찮은 상관없습니다.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고요. 함께 서울하면 뭐 하자는 걸까요? 함께 뭐 하자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함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쓰는 거기 때문에 함께 서울은 서울과 내가 함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시민이요 함께 서울에서 서울로 갑시다 이럴 때는 의미가 있는 거죠. 하지만 현재처럼 함께 서울 그러면은 맥락이 다 빠져 있어서 그 뜻을 알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대신에 그 의미를
공유의 의미로 잡아서 우리말답게 바로 고쳐 쓴다면은 거기에 써놓은 것처럼 나눔 서울로 볼 수 있습니다. 서울을 함께 나눠 쓰자는 거겠죠. 나눔이라는 표현이 훨씬 우리말다운 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함께 서울을 쓰지 말자는 건 전혀 아닙니다. 뜻이 그렇게 애매하니까 그 함께 서울을 쓸 때는 좀 더 맥락을 잘 갖춰서 설명을 해주는 게 좋겠다 이런 뜻이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마디기. 함께라는 낱말의 뜻은 하는 때 정도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날 우리가 쓰는 함께라는 낱말은 그렇게 이해되진 않습니다. 함께는 참여라는 의미로 보통 이해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 제가 사진 바로 윗문장을, 윗단락을 보시면 함께라는 낱말의 밑뜻, 밑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가 이제 근본할 때 본입니다. 밑이라는 것은 밑도 끝도 없다 그럴 때 많이 쓰는 말인데요. 밑이라는 것은 어떤 걸 떠받치는 바탕을 밑이라고 합니다. 밑과 위아래가 반대말이고요. 밑과 끝이 반대말입니다. 그런데 사자는 밑이 입에 머리에 반대편에 있죠. 사람의 경우에는 밑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아래로 두 발로 걸으니까 어딘지 잘 아시죠? 밑이. 나무의 경우에도 밑이 있고 끝이 있는데요. 뿌리 쪽이 밑이 됩니다. 떠받치는 쪽. 자라나가는 쪽, 그게 끝이 됩니다. 끝이라는 건 긋다라는 말에서 왔는데요. 금을 긋는 거죠. 어떤 다른 것과 만나는 지점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끝입니다.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다라는 것은 바탕도 모르겠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다. 역사 개념으로 보면은 근원도 모르겠고 미래도 모르겠다. 그냥 오직 현재 순간적인 차원만 이해했을 때 밑도 끝도 모르겠다 이렇게 쓰는 거죠. 자, 밑뜻이라는 것은 바탕뜻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면 뭐 수많은 가지 뜻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의 밑뜻은 서로 한데 어우러져 있다. 이렇게 일단 정의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게 천문도네요. 함께의 천문도는 서로 한데 어우러져 있음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함께는 있음의 한 방식입니다. 어떻게 있을까요? 어우러져 있다. 어우르다라는 말은 우리와 연결되어 있지만은 어울다라는 것은 팔을 벌리는 게 어입니다. 이렇게 모의 반대죠. 모는 두 개의 선이 금이 만나는 지점. 모라는 건 만나는 자리를 뜻하는데요. 세모하면 모가 세 개가 있는 거죠. 만나는 자리가 세 개, 네모. 근데 뭐 천모, 만모 그러면 동그라미 가깝잖아요. 모가 없어질 수도 있는데 둥글둥글하다는 거나 모가 낮다는 거나 그냥 뭐 숫자 노름이네요. 근데 어쨌든 모라는 것은 쪼개다, 나뉘다. 우리 모질다라는 말 속에 많이 등장합니다. 아픈 거죠. 뾰족하고 그래서. 반면에 어라는 것은 그것을 감싸 안는 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놀랍게도 어음이란 말을 여러분 우리말이라는 거를 아시는 놀랄 어음이 원래 우리말이에요. 토박이 우리말인데 한자로 적어서 어음이 됐습니다. 어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약속을 적은 거를 찢어가지고 함께 이렇게 나누어 가진 것을 어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라는 것은 서로 분리되어 있긴 한데 팔을 벌려가지고 서로 한 아름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 근데 그 형태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우러진다는 것은 지멋대로 어우러질 수도 있고 질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무질서할 수도 있고 그거는 정해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울림은 안 어울리는 어울림도 있는 거고요. 잘 어울리는 어울림도 있는 종류가 다양합니다. 근데 한대라는 것은 함께 아주 중요한 뜻입니다. 대라는 건 자리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대와 때는 같은 뜻인데요. 우리말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때인데 이 때라는 것은 쌓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쌓이기 위해서 어떤 자리가 필요하네요. 우리 몸에 달라붙는 것도 때인데요. 먼지 같은 게 달라붙으면 이제 떼어내면 떨어지는 그게 때죠. 근데 사람의 그 이제 삶에 달라붙은 때는 이게 떼어낼 수가 없고요. 그걸 떼어내려면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때라는 것은 켜켜이 쌓이는, 한 자리에 쌓이는 보이지 않는 어떤 결과물을 때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쌓이는 장소를 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대라는 것은 다른 곳이 아닌 같은 곳이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핵심은 이제 서로가 되겠네요. 일단 설명을 조금 드릴 테고요. 그 다음 사진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여기 뒤에 이제 김종우 선생님이 오셨지만은, 세계문자 심포지아 그 예술 감독님이시죠. 여기서 이제 한 장면인데, 무용 공연을 이제 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이름 붙이기 참 어려운데, 거리 공연이라고 하고, 그분은 이제 송주 선생님은 풍정각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쓰겠다고 했어요. 작가가 이름 붙였지만은 저는 그 이름이 조금 어렵고, 풍정이라는 것을 각 새긴다 이런 뜻이야. 근데 그거 춤으로 추시니까 어디다 새기나요? 도대체. 그래서 야, 이게 실제 하는 행위하고 이름하고 좀 안 맞는 듯해서 전 다른 이름을 좀 붙여드렸는데 별로 안 좋아하셔가지고 서로 이제 따로따로 쓰고 있는데, 무리춤이라고 한번 할게요. 분무라고 할 수 있고, 이게 함께할 대표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공간 속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세 부류가 있습니다. 뭐 크게 네 부류인데, 춤꾼이 있고요, 북을 쳐주는 사람이 있고, 또 구경꾼들이 있고, 이 행사를 주관하는 주최 측이 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섞여 있어 한 공간 안에 함께 있죠. 근데 그들은 각자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에 따라가지고 저마다의 할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3쪽으로 가시면요. 첫 번째 단락이 그 얘기입니다. 무리라는 건데, 이제 갑자기 덩어리로 있던 사람들이 무리라는 것은 조금 죄송하지만 늑대나 갯대를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우두머리가 있어요. 그래서 소떼 한 방향으로 우두머리가 방향을 딱 잡으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나가게 되는 거죠. 송사리 떼도 그렇습니다. 이걸 무리라고 합니다. 무리라는 것은 물처럼 움직여가는 떼를 말하는 겁니다. 물이 하나의 방향을 갖듯이 어떤 덩어리로만 있지 않고 특정한 목적을 갖고 방향을 향해서 움직여 나아가면 그걸 무리라고 하고요. 무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 안에 우두머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이게 함께하는 아주 독특한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사회를 이제 모여살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사회란 말은 너무 어려운 말이고, 또 사자라는 말 자체가 우리 전통에서는 society라는 말과는 전혀 맥이 다른 말입니다. 땅에 신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갖다 번역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society는 그냥 societas, 라틴어에서 온 것은 동아리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의 동아리. 이것도 뭐 적고 큰 규모는 있지만은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곳이 society가 되겠죠. 모여 살아가는 방식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요. 공동체는 그렇게 살아가는 집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여살이가 없다면 공동체가 없는 거죠. 공동체가 먼저가 아니고 모여살이가 먼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3쪽의 밑에서 세 번째 단락으로 좀 약간 뛰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어려울 것이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자, 서로라는 말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함께라는 낱말을 이해할 때 직관적으로 한 장소라는 개념은 뭐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시간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 공간, 한 시간 안에 같이 있기만 하면 그게 모두 그럼 함께냐? 그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라는 이 제한 규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어우러져 있어야만 함께 있는 거냐면 서로 어우러져 있어요. 서로. 한 명이 따로 외톨이 왕따 당하고 있으면요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또는 한 분이 딴 생각을 하고 있다든지 그럼 함께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 공간은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서로라는 개념이 더 중요한 것인데요. 이 서로라는 말도 그렇게 쉬운 뜻은 아니지만은 서로의 기본 뜻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좀 발음이 어렵네요. 리을 미음이기 때문에 알아서 발음해 주세요. 네. 설다, 낯이 설다 할 때 설다입니다. 아이가 낯을 가린다 할 때 설다. 설다라는 것은 이제 덜 익었다 이런 뜻인데요. 서로라는 말에는 이렇게 떨어져 있다 라는 뜻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는 하나가 아닌 경우입니다. 그런데 사귀지 않으면 서로가 안 됩니다. 사귀면서도 하나가 아닌 경우, 이것이 서로이냐. 그러면 이걸 어떤 그 의미로 규정할, 뜻매김을 할 수 있냐면, 저는 제가 쓰는 말인데요. 맞짝이다. 마주한 짝이다. 양말 같은 경우는 맞짝인가요? 단짝인가요? 짝짝이라고도 하는데, 맞짝은 마주한 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 같은 경우가 이제 맞짝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밤낮도 맞짝이 될 테고요. 남녀의 경우에도 맞짝이 될 테고요. 선생과 학생의 경우에도 맞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서로라는 이렇게 마주하는 짝 관계에 있는 것을 부르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울 보기도 맞짝 관계이고요. 그런데 이 서로의 개념은 저도 어원은 찾지를 못해가지고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아마 그 스스로하고도 연결이 되는 듯합니다. 지금 뭐 그냥 추측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있으려면요, 함께 들어오는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경우는 자기를 나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개도 들어와가지고 짖어야 됩니다. 내가 개하라고. 자기의 이런 그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것, 그게 서로의 범주에 들어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달님과 나는 서로 사랑해,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님은 자기를 나라고 주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와 서로는 결국 사람이나 유정, 서로 정을 나눌 수 있는 것끼리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반대하셔도 됩니다. 나는 나무하고도 서로 관계할 수 있어라고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네. 제가 그렇게 규정한다고 해서 폭력적으로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뛰어넘으시면 되는 거죠. 너무 위대한 예술가가 되시는 겁니다. 네. 한계라는 것은 뛰어넘으라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아마 이제 저를 불러주신 그 이유에 좀 갑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공공, 사와 공 두 가지 의미 공이 있는데, 이걸 좀 구분해 보겠습니다. 자, 사 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첫 단락에 보니까 함께의 사이가 나오네요. 함께는 사이에 속해 있는 개념인데요. 이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핏줄 또는 일, 동료 또는 자리 등등 다양한 방식으로 어쨌든 인연을 맺어 가야만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함께의 가장 그 기초적인 단위는 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 개인이란 말은 이것도 번역이 좀 잘못된 것이어서 조금 수정을 하겠습니다. 아주 긴 이야기가 필요하지만은 인디비주얼이라는 말은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어떤 사람의 특징, 본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사람은 마인드, 바디라는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데카르트의 믿음이었어요. 과연 그런가요? 오늘날에는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마인드, 몸과 마음이란 이 이분법에 대해서 요즘 철학자들은 거의 동의하지 않습니다. 뇌를 연구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이분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너무 많이 생겼고요. 오히려 그 이분법을 버릴 때만 사람을 설명하기가 더 쉬워지고 있어서, 하지만 데카르트는 몸과 마음을 둘로 딱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둘을 반대 개념으로 봤습니다. 이게 이제 잘못된 설정이었는데, 밤과 낮은 반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와 남자도 반대인가요?
동요하는 걸 반대라고 많이 봤습니다. 대대라고도 봤지만은 남자와 여자가 반대로 하면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만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는 성의 차원에서는 다른 성인 것이지 반대의 성은 아닌 거야. 반대는 만날 수 없는데 다른 성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좋아서 끌리게 마련인 거죠. 근데 이 반대 개념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몸은 물질에 속한다고 보고 몸은 나눌 수 있는 거라고 봤어요. 공간적 크기를 갖는 거. 자르고 하면 쪼갤 수 있다고 봤고, 정신이 반대니까 반대를 가져야 되죠. 나눌 수 없어야 되고, 나눌 수 없는 게 정신이라고 본 거죠. 인간의 본질이 뭡니까? 아니무스, 정신, 살아있게 만드는 힘, 몸을 움직이게 하는 주체, 영혼, 이렇게 봤던 거죠. 근데 그것이 몸의 반대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름으로 나눌 수 없는 것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의미하는 거죠. 이거는 사람을 나타내는 낱말이 아니라 사람의 본성 가운데 나눌 수 없는 것을 제가 이제 못 나눔이라고 새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나라는 것이 바로 함께의 주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개념은 뭐 이 낱말 자체도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실 텐데요. 사생활이라는 말을 좀 많이 썼습니다. 영어로 이제 private라고 쓰게 되는데 거의 뜻은 같습니다. 내 것이란 뜻입니다. 나만의 것. 뜻은 그런 뜻입니다. 나만의 것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신도, 왕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죠. 빼앗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권리 개념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권리의 주체를 나타내는 겁니다. 소유권이 핵심이었습니다. 근대 사상가들의 가장 큰 성과물이죠. 개인의 소유물, 사적 소유권을 교황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또 왕으로부터 획득해낸 것.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개인주의라는 이런 사상을 갖게 된 것도 근대 사상가들이 이 사라는 사적 소유권이라는 것을 획득했기 때문에 가능해진 겁니다. 우리말로는 그것을 아름이라고 표현합니다. 각주로 보면 뭐 이렇게 많이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름이라는 것은 한 아름, 두 아름 할 때 이미 많이 쓰고 있는 건데요. 아름이 벌다라고도 그러는데요. 아름이라는 것은 품 안에 아는 것을 뜻합니다. 품 안에 아는 것, 내 거죠, 뭐 그게. 그러니까 아름이 벌다라는 것은 안았는데 너무 커져가 너무 많이 안아가지고 다 그냥 끌어안지 못하고 어설프게 안고 있는 것, 그만큼 많은 경우, 이것이 아름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만의 것, 이 아름은 남에게 베푸는 것을 아름답다라고 그랬어요. 아름의 본질을 벌어지는 것으로 본 것이지 독차지로 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것도 한자 낱말도 독차지란 뜻이 아니고요. 가을 거지를 해가지고 저마다의 몫으로 벌러주는 것, 나누어주는 것, 이것을 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말이든 한자 낱말이든 둘 다 공통으로 부정적으로 쓰인 낱말이 아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은 요즘 뭐 우리 행복하게서 많이 그런 말 하죠. 만족이라는 말 쓸 때 무엇이 가장 아름답게 느껴지나요? 내 것. 어떤 여자가 가장 아름다운가요? 내 여자. 어떤 아들이 가장 아름다운가요? 내 아들. 이 내 것이 되면 사람은 심리적으로 아름다움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아름이라는 것은 그렇게 내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안으로도 확장될 수 있고요. 또 심지어는 우리 뭐 국가 개념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가야 할 때는 내 국가라는 뜻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공이라는 것은 사쪽의 마지막 단락인데요. 공이라는 것은 이건 아주 낯설게 느껴지실 겁니다. 공은 그 위라고 쓰였는데요. 각주에 좀 제가 좀 다뤄놨습니다. 관청이라고 했는데 이렇게만 들으시면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이미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구실. 이 남자 구실을 못해. 그러면 이제 사람 구실, 사람 노릇. 구실이라는 게 이제 그위라는 것인데요. 이 그위 또는 구실 이런 것이 바로 공의 의미였는데 공이라는 것은
이제 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원래 뭐 직위 개념이기도 했습니다. 공작이란 말에 남아있죠. 공작, 후작, 공작 할 때 공. 이 공이라는 것은 그 모두에게, 모두라는 개념이 들어가는데요. 모두에게 고루, 골마다, 사람마다라는 뜻입니다. 두루, 치우치지 않게 나누어주는 것, 이것이 공입니다. 공의 핵심의 의미는 뭐냐면 차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을 보니까 마지막 끝에 공은 아름을 넘어선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을 이해하려면은 아름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아름을 내 것이라고 말한다면은 아름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흔히 어른이라고 합니다. 어른은 아름을 넘어선다는 것의 의미를 밀고 나가면 베푸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움켜쥐고 독차지하는 사람은 어른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름다운 사람은 독차지하는 사람이 분명히 아니라고 그랬는데 이 아름마저도, 아름다운 아름마저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사람, 베풀어주는 사람, 이게 바로 어른이고 그런 사람이 공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 이제 그 공을 공평무사라는 말로 좀 설명을 해놨습니다. 공의 핵심 개념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공평무사. 공하면은 평무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하다는 것의 특징은 평이라는 것은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죠. 원래는 평평하다. 우리 그 물 위에 떠 있는 부평초입니다. 그 물 위에 떠 있는 그런 그 부평초처럼 평평하다. 치우치지 않고 고루라는 것은 우리 이제 골이랑 있고 골이 있잖아요. 이렇게 골마다 골장마다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두루 나눠주는 것, 이것이 바로 공의 핵심 뜻이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저는 제 식으로 세 번째 단락으로 가면은 이것을 우리말로는 이제 벌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못 들어보신단 말이고요. 마치 우리말 강의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아름이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말에 또 벌림이라는 것이 있는데, 벌린다는 말은 이제 봉지 같은 거를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무엇을 쏟아붓기 위해서 입구를 여는 것, 속에 든 것을 열어 젖히는 것, 닫아두었던 것을 여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벌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것, 그것을 모두에게 나눠주는 것이도 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여러분이 조금 어려우실 텐데 제가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데요. 리라는 것을 이제 사역동사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벌리다, 리가 죽이다, 살리다, 이희리기우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말에. 이거 사역동사라고 많이 하는데 사역의 의미는 일단 잊어버리시고, 의사가 환자를 이제 살린다고 했을 때 죽어가는 환자, 죽으면 뭐 살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 스스로 살아나야만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는 환자가 살아있도록, 살아남도록 도울 수도 있는데 실제로 살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살림의 의미는 뭐냐면 의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환자가 죽음에 이르지 않고 살아있게끔 도와주는 정도의 역할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이크의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만드는 것이 아니고 허용해주거나 돕거나 이런 뜻으로 우리말 사역동사가 이해되어야 된다. 그럼 벌리다 그러면은 벌어지게 한다는 정도의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꼬마에게 여기 놀아도 돼, 이런 것이 벌림입니다. 여기 우리 집이지만은 야 들어와, 우리 집에 놀아, 이게 벌림이네요. 팔을 벌려주는 거죠. 포용해주는 거. 그러니까 아름은 내가 아는 우리 애만 놀아야 되고 너는 놀면 안 돼, 이건 아름입니다. 그런데 이 밖에 있던 애를 팔을 벌려가지고 내 아름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바로 공이라는 겁니다. 자, 5쪽의 마지막 단락쯤 가면 첫 문장.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두
공자를 제 설명을 뺐네요. 함께 공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공자는 벌린 공자가 아닙니다. 이건 오해, 이게 완전히 다른 낱말입니다. 그러니까 벌려주는 거하고 함께 공자하고는 전혀 다른 낱말입니다. 이 공이라는 것은 이제 그 공자 바로 밑에 보면 손을 모으다라는 뜻입니다. 손을 보태다, 힘을 보태다, 이런 뜻으로 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십시일반이란 말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10숟가락 한 사람 밥, 한 숟가락씩 이렇게 떼어내면은 한 사람 밥 분량이 모아지잖아요. 이게 바로 공의 의미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서로 돕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우리 살다의 뜻을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6조로 가겠습니다. 도막 2 넘어가기 바로 2달러. 이 공공을 함께 붙여 쓴다면은 이건 우리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라는 공공성이라는 것은 우리 다음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럼 공공이라는 것은 누구든 자유롭게 쓸 수 있음. 누구든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함께 의미가 들어가 있고요. 누구든 안에는 함께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자유롭게 안에는 서로 할 수도 있고요. 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함께 하고 싶으면 함께 하고, 따로 하고 싶으면 따로 하고, 자고 싶으면 자는 것. 이게 자유로운 것이죠. 그러니까 공공성에서는 이러한 자유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명령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마음대로 할 수 있음. 또 아름 없이 누구도 독차지 않고 활짝 열려 있음. 벌림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공공성의 핵심이기 때문에 질서로 우리가 공공성을 자꾸 질서와 연결시키는 것은 아마 제 생각에는 좀 지나친 공공성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질서가 없다면 자유도 깨집니다. 근데 그 질서를 이제 우리가 강조하는 이유는 자유를 위한 것이지 질서 자체가 아름답고 좋아서 그런 거는 아니에요. 질서는 그냥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에게 1시간 주셨는데, 네,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살다의 뜻은 제가 간단히만 넘어가겠습니다. 다 아실 듯 해가지고, 사실 이건 제가 쓰면서도 조마조마했는데요. 빼먹이 너무 많아가지고. 첫 번째, 자, 색깔이 살았다, 이럴 때 쓰는 거죠. 야, 그거 어떤 것이 제 노릇을 다하고 있는 거, 몸이 살고 마음이 살고 뜻이 살고, 원래 그 어떤 것에게 주었던 기능이나 노릇이나 이것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을 때 살아있는 거죠. 파란색이 살았다 그러면 파란색에 주어진 그 역할이 제대로 이제 활동할 때 그것을 살다라고 한다는 거죠. 자, 7쪽으로 가시면은 뜻은 그런데 두 번째 달라. 살다라는 낱말 뜻이 또 궁금하죠.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 분석은 아니고 정호환이라는 분께서 분석을 해놓으신 건데 인용은 못했네요. 살다는 뭐 어원으로는 사르다입니다. 불을 피우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불을 피운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재가 되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재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불을 피우는 목적은 따뜻해지기 위한 것이고요. 빛을 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반대입니다. 사르다의 목적은 재가 되는 게 아니고 결과입니다. 사르면 모든 건 재가 돼요. 하지만 중요한 건 시간이 지나가야 된다는 거죠. 시간이 다 끝나기 전까지는 불꽃이 피어나고 밝고 따뜻하고 생명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름은 사랑이에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왜 국어학자들과 제가 다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어학자들은 사르다를 죄가 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저는 그걸 너무나 적게 보는 것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이렇게 사랑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면 돌멩이도 살릴 수 있을까요?
네, 돌멩이도 살릴 수 있는 것이죠. 돌멩이를 돌멩이답게, 그리고 답게라고 많이 쓰는 것들이 있는데요. 에너지를 불살르는 것은 불살름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움직임이라는 것은 당연히 목적이 있습니다. 스스로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죠. 움직이는 모든 것에는 저마다 이미 앞선 목적이 있습니다. 또 이제 반대로 살다의 반대말이 뭘까요? 이제 뭐 다 아시죠? 죽다. 근데 죽다의 뜻은 뭘까? 이렇게 여쭤보면 또 답답해지시죠. 죽다라는 건 또 뭘까요? 우리 밥 먹고 아플 때 드시는 게 있죠. 죽을 이제 아플 때 드시는, 으깨지는 거죠. 짓이겨지는 거, 허물어지는 겁니다. 원래 모양이 있는데 그것이 허물어지는 것이 죽는 겁니다. 죽다라는 것은 원래 본디꼴이라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만 가능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없으면 제 기능, 본디의 모습, 무엇인가 피어난 것이 없으면 죽을 수 없어요. 그럼 돌멩이는 죽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어떤 사람은 죽을 수 있다고 보겠죠. 그것도 생겨난 것이고 우리가 인간이 보기에는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은 또 예술가의 눈으로 보면 변화가 있고 생명력이 있다고도 볼 수 있고, 그럼 돌멩이는 죽을 수 있고 장례를 치를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건 개념의 문제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이지, 하지만 낱말 뜻은 그렇다는 겁니다. 허물어지는 것. 저는 이 살다를 두 가지로 구분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어학자들이 그렇게 얽매이고 있는 사르다로서의 그 살다는 살음이라고 쓰겠습니다. 살음, 그냥 동사만 갖고 있는 거죠. 밥 먹고 숨 쉬면 살아있어서 살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 감각 같은 것도 살음이라고 할 수 있을 테고요. 자, 8쪽으로 넘어가시면은 함께 살기라는 이제 오늘의 주제인데요. 살음만 가지고는 함께 살기는 없습니다. 함께 살기는 살음의 차원을 넘어선 거예요. 넘어서지 않으면, 초월하지 않으면은 함께라는 건 불가능하고요. 나와 너를 넘어서 우리가 되지 않으면 함께가 불가능합니다. 나, 너가 따로면은, 우리가 되지 않으면은 함께는 없는 거죠. 아까 함께의 주체가 나라고 했기 때문에 나와 나, 또 다른 나끼리는 함께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둘은 어떻게든 우리라는 관계로 서로 한데 어우러져 있을 때만 함께라는 사건이 발생하는 거죠. 그 함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살음만은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함께 살기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냥 기본인 거죠. 그러면 이제 함께 살기가 가능하려면은 또 다른 형태의 삶이 필요한데, 저는 그것을 일단 살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8쪽의 밑에 세 번째 단락 보면은 살이를 삶의 나이라는, 이것도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어가지고, 이 나이라는 거, 한삼 나이 이런 거, 모시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이라는 것은 한 해 두 해 지나갈 때마다 먹어야 되는 게 나이잖아요. 그 나이에 이제 어원이 되는 건데, 나타란 말하고 연결됩니다. 나아진 것. 그런데 이것을 배틀 개념으로 이해해 보시면은, 씨줄 날줄을 엮어가지고 짜가지고 배를 만들어내잖아요. 쭉 배를 짜나가는 과정이 바로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살음이라는 것은 배틀질 하는 거로 보실 수 있겠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얼기설기 짜가지고 처음에 이제 삼배를 짜고 그걸로 이제 마름질을 해가지고 옷을 만들고, 옷을 만들어가지고 인사도 하고 또 차례도 지내고 행사에 가기도 하고 활동을 하잖아요. 삶을 살아나가잖아요. 이건 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음과 살이는 구분이 좀 된다. 자, 8쪽의 밑에 두 번째 단락 보면 삶에 대한 제 정의가 쭉 나타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건너뛰겠습니다. 자, 9쪽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부분이기 때문에 삶에 대한 장황한 설명은 드릴 필요가 없을 거고요. 세 번째 달러에 가면은 우리가 삶을 살아나갈 때 저는 이 나감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섭 선생님은 이제 철학을 하셨으니까 이 나감이라는 것이 엑시스텐스를 우리식으로 번역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살아나감에 중요한 특징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식품의 세 차원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냥 요것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고 싶음, 되고 싶음, 닫고 싶음, 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 사람이 삶을 살아나간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뭘 하고 싶어서, 사랑하고 싶고 밥을 먹고 싶고 잠자고 싶고, 이 하고 싶음이라는 마음이라는 우리가 욕망이라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욕망이 있기 때문에, 욕구와 욕망이 있기 때문에 뭔가 삶을 살아나가게 되는 거죠. 그냥 멈춰있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음식을 먹게 되는 이유는 새로운 것을 먹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죠. 쉽다라는 것은 어렵지 않고 쉽다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되고 싶다는 것은 꿈에 관한 겁니다. 교수가 되고 싶고 예술가가 되고 싶고 정치가가 되고 싶고 이런 되고 싶다라는 것, 되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꿈이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이 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아주 소수만이 달성할 수 있는 단계인데요. 예술가가 돼도 그냥 예술가가 아니고 예술가다운 예술가이죠. 뛰어난 사람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위버맨시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초인, 니체의 초인, 뛰어난 사람. 이게 이제 어떻게 가능해지느냐? 우리 마음속에 닫고 싶음이라는 근본적인 마음의 틀이 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저마다 삶을 살아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결국은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함께 살기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아마 흥미로우실 수도 있는데요. 아마 좀 많은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함께 살기에 방식을 제가 그냥 아주 무식하게 두 가지로 그냥 나눠버렸어요. 그림으로 그려봤는데 하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세모 사다리꼴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세모로 보이시죠? 근데 오른쪽에 점선을 그려놨어요.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 노력들을 합니다. 왜요? 앞에 그 세 가지 식품의 세 차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권력의 정도가 내가 차지할 수 있는 몫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쨌든 위로 올라가고자 합니다. 지배구조가 생기는 것이고요. 위아래 구조, 수직적 권위주의적 관계가 생겨나는 함께 살이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럼 이런 구조는 되게 허물어지지 않기 때문에 대개는 한국 사회에서 보이는 것처럼 승자 독식 구조를 정당화하는 어떤 이데올로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게 예전에는 이제 루소의 비유를 든다면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하나는 학문, 학력이죠. 서울대 나왔어? 이런 거. 학력을 가지고 나는 서울대 나온 사람이야, 이대 나온 여자야. 그러니까 나는 이름을 이렇게 높이 갖고 있으니까 돈도 더 많이 벌어야 돼. 너하고는 달라. 이렇게 차별화하는 아주 중요한 보이지 않는 사회적 정당화의 틀이 학문이라고 봤습니다. 이거 아는 식자? 식자층들이 되게 그런 짓을 하죠. 두 번째는 루소는 예술이라고 봤습니다. 요거는 오해는 좀 없을 필요가 있는데 요즘 제가 만난 예술가들은 좀 가난하시더라고요. 아마 루소가 이런 종류의 새로운 예술판을 못 봤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예전에는 귀족이 후견을 하는 예술이었기 때문에 궁정 예술가들이잖아요. 귀족 예술가들이고. 그러니까 루소가 보기에는 야, 저 예술 때문에 우리가 자꾸 불평등해지는구나. 그래서 예술하고 학문을 없애야 된다.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뜻의 핵심이 그겁니다. 우리의 이러한 수직적 구조 또는 차별 구조를 만드는 학문과 예술을 없애면
우리 인간성 안에서는 평등의식과 자유의식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불평등은 사라질 것이라고 봤습니다. 제가 보기엔 정말 짧은 견해죠. 그럴 수가 있을까요? 학문이 과연 우리를 차별케만 했나요? 오늘날 보니까 학문이 결국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주고 평화롭게 만들어주고 평등하게 만들어주고 무지로부터 해방시켜주고 그랬잖아요. 예술은 또 그런가요? 예술은 제가 보기엔 예전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예술은 사실 현대인들의 삶이요 상당히 권태롭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TV를 보는 거 아니겠어요? 영화 보고 뭐 맨날 재밌는 거 찾아다니는 이유가 사는 게 너무 권태로워요. 호랑이도 안 나타나죠. 뭐 무서운 게 안 나타나잖아요. 주변에 경찰이 다 지켜주고 무서운 얘기 TV에 나오지만 주변에 없잖아요. 사는 게 너무 지겨운 거예요. 근데 이거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힘들이 되게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술가들인 것 같아요. 예술가들은 뭔가 아주 사소한 것인데 그거를 자기만의 고유한 직관으로 그 직관의 프리즘으로 바꿔가지고 사람들에게 뭔가 깜짝 놀라게 하는 어떤 걸 만들어줘요. 그럼 우리 그거 가지고 떠들어요. 그러니까 재미있게 해주는 거죠. 저는 이거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말로 좀 바꾸고 있는데요. 예술이 없으면 우리는 다 불행해질 겁니다. 너무 권태롭고 결국 기계화될 거고 모든 건 합리적으로 돌아갈 거예요. 우리가 왜 사는지 알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예술적 충격이 반드시 필요한 시대가 왔고요. 앞으로 점점 더 그걸 강화될 것입니다. 예술이라는 것도 루소가 본 것처럼 우리를 차별하는 바탕이 아니고 거꾸로 우리에겐 반드시 필요한 권태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다. 근데 권태라는 건 너무나 막강해가지고 제가 권태 논문을 3편이나 썼거든요. 권태는 정말 극복이 안 돼요. 근데 이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몰입하는 건데 몰입이 뚫기 쉬운가요? 한 여자한테 몰입하는 건 진짜 어렵죠. 몰입하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몰입이 안 돼요. 공부도 그렇죠. 수학 문제를 정말 재미있게 푸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몰입이 되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근데 문제는 몰입이 가끔 일어나고요. 아주 힘겹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술가를 만나면요. 하루 종일 몰입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냥 공짜로. 보는 것만으로, 듣는 것만으로. 우리 뭐 저도 그러지만 연구실 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뭔가요? 음악 듣는 거잖아요. 음악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사나요? 행복하게 해주는 음악이 있으니까 사는, 우울할 때는 우울한 음악 듣고, 그죠? 그 예술가들이 많을수록 우리 삶은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루소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었는데 현대로 오면은 사태는 완전히 달라졌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오늘날 우리 사회는 돈과 학벌이라는 금수저, 운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로 이런 사다리꼴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구조도 있습니다. 저는 이름 붙이기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걸 이제 뭐라고 이름 붙여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릴 때 저는 그 두레반이라는 두레상에서 밥을 먹었어요. 온 가족이. 그게 딱 뭐 저한테는 박혀 있으니까 두레상꼴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아마 모르시는 요즘 친구들이 식탁 테이블 세대는 이걸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문 대통령이 원탁을 꺼내냈다고 그러죠. 원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원탁의 기사가 떠올라서 왠지 용맹하고 정의로울 것 같은데 저에게는 두레상이 좀 더 친근해가지고 밥 같이 먹는 두레상, 이렇게 두레상으로 한번 가운데에 중심을 놨는데요. 요런 식의 구조로 영어로 표현한다 죄송하지만 섹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역이 중심과 똑같은 만큼의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죠. 누구도 중심을 독점할 수는 없는 평등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이제 서로 살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0쪽으로 오시면 시간 관계에서 여기서 끝을 맺어야 될 텐데요. 10쪽으로 오시면은 관용이라는 거하고 넘어가면 이제 뭐 서로 살림이라는 두 가지
철학적인 논의가 하나 나오는데, 관용은 이미 많이 쓰이던 개념이고, 서로 살림은 제가 아마 처음으로 상생과는 전혀 다른 구조입니다. 되고 있는 건데, 관용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으로 제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살기를 좀 얘기해 왔지만은 여전히 함께 살기가 뭔지는 제대로 정의가 안 됩니다. 또 중요한 거는 함께 살기라는 것은 특정한 조건 위에서만 가능한데, 뭐 전쟁터에서 함께 살 수 있을까요? 적과는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죠. 적은 물리치할 대상이기 때문에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적대시하는 곳에서는 함께 살 수가 없는데, 우리는 강도, 살인범 또는 적하고도 뭐 이웃나라 적군 있다고 칩시다. 이웃나라하고도 함께 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런 종류의 함께 살기도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가능케 하는 두 가지의 이론이, 하나는 관용이라는 것이고, 이 관용에 대한 비판을 하고 나니까 새로운 근거가 필요했는데, 그것을 저는 서로 살림이라고 규정을 하고 현재 연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관용은 적대하지 않음의 원리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적대하지 않는다고 함께 사는 건 아니야. 함께에는 분명히 서로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서 적과도 함께 할 수는 있지만은 한데 어우러진다는 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관용은, 적과는, 특히 관용은 웬디 브라운의 용어를 잠깐 빌린다면은, 정치화된 관용은 강자의 논리다, 강자의 도덕이다. 야, 니네 여기 놀아도 돼. 하지만 여기 낙서하면 안 돼. 낙서하는 것들은 추방이야. 이거는 금기의 다른 이름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쓰고 있는 관용은 법의 관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범법자는 같이 살 수 없다는 뜻이냐? 하지만 우리는 범법자 어디다 둡니까? 교도소에 두죠. 범법자도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럼 그들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들도 그 안에서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예전에 처음에 교도소가 만들어질 때 감옥에 사람을 가두고 아무것도 안 시켰어요. 그래서 한 50%가 정신병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감옥 속에 생활을 넣어줬습니다. 빨래도 하게 하고, 청소도 하게 하고, 책도 읽게 해주고, 대화도 할 수 있게 하고, 산책도 할 수 있게 하고, 일도 시키고. 거기도 또 다른 사회인 거죠. 그러니까 함께 살기라고 말할 때는 적대시 가지고는 불가능한 것이고요, 관용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요, 보다 적극적인, 서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한 것이고, 목표는 아까 의사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듯이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방식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남북은 적대시하고 있지만 함께 살고 싶다면 적대시를 넘어서 서로 살림의 관계로 가야 됩니다. 이것이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관용보다는 서로 살림이라는 것이 함께 살기에는 더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봅니다. 네, 오늘 제 말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